네, 성대결에 집착하는 페미니즘이 성인지 감수성으로 발전한 것. 한번. 네, 1995년 베이징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젠더 평등 개념이 등장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과 여 성적 구별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 분명히 해두자. 여성은 차별과 억압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사회적 용어가 성인지 감수성이다. 곧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례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은 애초부터 양성 불평등하며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구조를 만든다. 페미니스트들은 끊임없이 여성의 성차별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언어를 공략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동성애 문제도 똑같이 나오죠. 동성애 문제도 뭐만 자꾸 부각해요? 그런 약자.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난 동성애자에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피해보고 막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하죠. 자, 이것이 또 이 페미니즘이 또 어디도 나옵니까? 이 태아 관련된 낙태 문제도 나오죠. 네, 여성들이 얼마나 그런 자신의 그런 자기 결정권과 몸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임신하다 죽었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런 극단적인 것들, 뭐 강간당해서 임신하였다. 그것도 뭐 있죠?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선천적으로 너무 뱃속에서 확실한 그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그런 피해에 있어서 나중에 뭐 낳으면 너희가 길러줄 것이냐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지극히 적은 사례들을 굉장히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에 그냥 쉽게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참.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70년대 급진 페미니즘의 기수였던 저메인 그리어는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큰 무기는 그녀들의 혀라고 했던 말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한 변주를 만들었다. 성인지력, 성인지 향상, 성인지 교육, 성인지 정책 교육, 성인지 예산 등 성인지 관련한 온갖 용어를 만들었다. 페미니스트계는 성인지와 연관 있는 용어마다 차별화를 두며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혼란스럽다. 마치 성인지라는 거미줄을 촘촘히 짜 걸려들기만 기다리는 것만 같다. 성인지 개념의 관점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주입하고 혼란을 만들어 왜곡시킨다. 앞서 말했다시피 성인지 감수성은 90년대 중반 무렵 페미니스트계에서 젠더 개념을 공략하면서부터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은 더욱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며 남녀를 갈등 관계로 몰아갔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인간관이다.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한 기점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 대회였다. 이 바로 윗문장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인간관이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시몬드 부부아르가 얘기했죠. 제2의 성 이렇게 해서 책도 막 이망침 1, 2에서 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 교과서 보면은 항상 누구 이름이 거론되죠? 네, 시몬드 부부아르. 그래서 굉장히 시몬드 부부아르가 이 깨어있는 신여성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교육 그런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이 페미니즘을 띄워주고 그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음 세대 교육 참 너무 걱정스럽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당시 미국 대표로 참가한 힐러리 클린턴은 이 대회의 스타였다. 이 대회에서 젠더 평등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젠더 어젠다가 여성계의 중심 관점이자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제4차 유엔 여성대회는 베이징 선언문에서 여성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 발맞춰 젠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성주류화 전략은 간단히 말해 조직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성평등 관점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렇게
그렇기 위해서 성인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일컬어 젠더 트레이닝이라 하며 현재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평등 교육도 젠더 트레이닝에 속한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네, 그래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짙은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하는 그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페미니즘 묵상하게 하고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 페미니스트 전도사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 사회에 재교육되도록 요청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성경으로 싹 바뀌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것이 옳다라는 그 PC주의적인 관점과 젠더 메인스트리밍으로 이 온 나라를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마치 그 진리에서 배반한 그런 배교자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진짜 매몰차요. 맞아요. 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용어 프레임. 자, 이들의 프레임 전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을 위한 감수성이지 남성은 배제한다. 앞절에서 상술한 대로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인지 감수성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란 무엇일까? 페미니스트들의 설명을 들어보자.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불균형을 인지해내는 민감성이다. 다시 말해 삶 가운데 남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것인데 가능한 일인가? 늘 예민하게 촉각을 세워 성별 간에 발생하는 느낌을 알아채서 배려하라는 것인가? 상황이나 상관관계에 따라 성별 간의 불균형을 인지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높다는 식의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이 가능한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양평원에서 설명하는 성인지 감수성 역시 민감하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성의 감정을 배려해 가는 것 이라 한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생각하고 분명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및 사생활의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배제 및 차별과 관련된 사회 및 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말한다. 양평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인 데다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불분명한 개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에 보면 남성을 배제한다라고 돼 있죠. 네. 페미니스트들 가운데서도 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 수업 시간에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페미니스트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저기 24살 그 덩치가 상당히 있으신 여성분께서 저를 위아래로 그냥 막 눈을 막 레이저를 막 발사를 하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거는 유럽에서는 가능한 얘기지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유럽 남자들은 더욱더 이 가정 친화적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페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알고 뭐 설명이 복잡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가득하고 이 유교 전통적인 이 사회에서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도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합당하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그게 모욕이다 이런 거예요. 모욕이다. 페미니즘 모욕했다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그런 남성을 인정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외부적으로는 일치 단결된 모습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이제 영페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그러니까 24살, 23살 페미니스트들도요. 그런 심의 현장 가면은 천대 취급 받는데요. 21살, 20살, 심지어 고등학생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니들이 무슨 페미니스트들이야,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들은 꾹 참는다는 거야. 하는 말이 대의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종교네. 예, 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면서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참 무서운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봐요. 상대방의 감정과 서로가 다른 것을 뭐 이성의 감정 배려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치. 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남성주의적 사고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문제가 안 돼. 여성이 문제가 되죠. 이 페미니즘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굉장히 이들은 저의 성인지 감수성을 건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하자면. 왜냐하면 굉장히 남자를 무시하고 그런 벌레 보듯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이성에 관련된 감정을 배려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성에 대한 일방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남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양평원 교육을 몇 번 받으러 갔다 왔었어요. 그 학교 성교육 할 때 강사할 때 정말 오면서 그 느끼는 느낌이 이게 딱이었어. 도대체 뭐야? 진짜 정말 뭔 얘기야? 자기네 막 뭘 설명을 하는데 정말 뭐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와서 정말 남는 게 하나 없는 정도로 그냥 막 뭘 막 적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막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전에 김민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더 명확히 알고 우리가 성경 충만하고 그럴수록 이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성경에선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논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감수성만. 네, 감수성. 근데 감정을 건드렸다 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감수성의 느낌이며 네. 이어서 읽으세요. 감수성이란 느낌이며 예민한 감정을 말한다. 느낌이란 고정돼 있지도 않고 어제의 느낌과 오늘의 느낌은 다르게 작용한다. 인간의 심리란 얼마나 묘하고 변덕이 심한가. 느낌은 상대적일 때도 있고 비상대적일 때도 있다. 인간 심리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높다, 또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정할 수 있겠는가. 젠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며 특정 개념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억압이요 차별로 발전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들에게 억압과 차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받아야 될 남성들이 녹이기 때문이죠.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다.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성계는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차별이라는 전제를 둔다. 여성학이나 여성계의 페미니즘 레퍼런스의 공통점도 이와 동일하다. 성인지 감수성에 담긴 진실은 여성을 위한 감수성이지 남성은 배제한다. 야, 그래서 자기네들 그럼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약자로서 계속 보호만 받아야죠.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이 겨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맞아. 자, 이어. 성인지 감수성을 빙자한 여성계의 거짓 선동과 책략. 페미니스트계가 감추는 사실 한 가지는 이미 한국은 수년 전부터 양성평등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다. 단적인 예로 UNDP, 유엔 개발 계획 발표 세계 성평등 지수다. UNDP 발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 잠시만요. 이것도 이전에 감수성 계속 얘기하잖아요. 객관적 사실도 인정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제가 제시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막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데 아시아 1위면은 다른 데는 얼마나 처참하겠어.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1위라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처참한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여성들은 어떻게 세상에. 숨을 쉬고 살지? 참 해석이 네. 자의적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지옥이지? 아니, 그러면 그 나라 가서 개선을 좀 해주든가. 여기 있지 말고. 그러면서 하여튼 어디를 지향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어딘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예요. 그냥
그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네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 영화 중에 원더우먼 보셨어요? 원더우먼? 못 봤어요. 네, 그 최근에 리메이크돼서 나왔던 원더우먼, 그러니까 이번 말고 이전에 원더우먼 처음 나왔을 때 있죠? 리메이크돼서 거기서 보면은 그 원더우먼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보면은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전투하는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그래서 아무리 이런 뭐 객관적 사실을 제시한다 해도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네. 여성가족부는 해마다 대한민국 성평등 지수 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양성평등 선진국으로 여성계는 물론이요, 여성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UNDP 발표는 덮어둔 채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역시 UNDP에서 해마다 자료를 배포할 시기에만 잠깐 사용할 뿐이다. 왜 그럴까? 여성계가 막대한 예산과 성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여성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양성 불평등 국가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영원한 약자요 희생자로 남아야 한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국가는 존재한다. 여성 인권이 낮은 중동 국가, 인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야말로 성인지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GDP 세계 12위 국가다. 여성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나라이므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의 거짓 선동이며 책략이다. 일례로 통계청 발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자. 2017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2.7%로 남학생 65.3%보다 7.4% 높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하는 얘기 항상 그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배워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은 남성 지배 구조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낙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비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네. 아,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 레파토리를 알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렇게 받아칠 텐데 이렇게 보여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원망과 이 하늘을 어떻게 하려나. 네, 이어서 또 읽어보세요. 네. 사랑을 못 받은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017년 여성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은 77.2%로 남성 72.7%보다 4.5%포인트 높으나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비중은 여성 7%고 남성이 53.6%보다 7.9%포인트 낮다. 교육,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여성을 차별한다면 이런 통계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 정부 48개 중앙 부처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얼마나 여성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지 한눈에 드러난다. 경찰청 75%, 여성가족부 70%, 보건복지부 60%, 식약처 56%, 병무청 54%, 국가보훈처 53%, 고용노동부 53%가 여성 공무원이다. 객관적인 사회 지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 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알아보자.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있어도 이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잖아요. 50% 맞춰야 되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라면. 안 그래. 넘은 건 아니, 어떡하지? 네. 뭐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반박할 또 거는 얘기할 거예요. 네. 고위직. 그렇죠. 네, 고위직. 고위직은 나 남성 아니냐? 네. 여성들은 고위직 못 올라가지 않느냐. 비율이 이렇게 많아도. 다 이제 시다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구조상 이 직급이나 직책이라는 거는 위에가 있으면 아래도 있고 자기가 중간에 있으면 그 밑에도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사람들이 결국 원더우먼 같은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건가? 그렇죠. 네. 여성들이 다 주도하는 걸 원하는 여성들만 있는 나라를 원해요. 목에 사회 된거 아니죠? 네. 그러면 네.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데 그런 거는 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미래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네. 인공 인큐베이터가 그래서 뭐 미래에서 뭐 나오는 게 지금 사유리가 보여준 게 그런 거죠. 아. 그럼 남자들은 거의 사육당하는 수준이네요. 이제
여성을 위해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안 돼. 우리 아들만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도 아들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라면 이제 지금 현재 사회 기업들에서 여성이 CEO가 되고 여성 CEO거나 아니면 고위직에 계신 분이 여성이거나 하는 곳에는 이런 페미니스트적인 이런 게 좀 덜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페미니스트적인 것이 덜한가? 왜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그 네. 여성의 네. 특색, 네. 여성이 들어갔으니까.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네. 그런 CEO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고위직의 여성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부각시키죠. 봐라, 여성들도 이렇게 CEO를 할 수 있는데 왜 다 남성들이 CEO를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CEO는 자리는 항상 한정적이잖아요. 난 CEO 되고 싶다고 다 CEO 되나? 그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능력의 문제?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성이 능력이 없다는 거냐? 누가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갇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거에 있어서 본인이 말 그대로 생존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남성이니까, 저는 남성이니까 저 CEO 하고 싶다고 누가 시켜주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시켜주죠. 네, 능력이 있어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랜 시간 지켜보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해본 적 없어요. 잘 봐요. 이번에도 보면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음식점 프랜차이즈 어느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성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하면서 저도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 읽으면서 하여튼 어느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 이분이 현 정부 정권을 지지하면서 정책도 지지하고 최저임금도 지지했어요. 근데 불과 이 정권이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논란이 되고 있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게이 연예인 홍땡땡 씨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싹 다 문 닫고 하는데도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얘기하지 절대 이 정권에 대한 탓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돌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 그래서 아무리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성들도 이렇게 능력 있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회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또 질문해 보세요. 네, 깔때기네 깔때기. 네, 또 해보세요. 또 제가 아무리 네, 그들 입장에서 얘기해. 이렇게 그 아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페미니스트의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만족이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가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산당 같아요. 꼭 남 탓하는. 저는 그러면은 고위직에 계시는 CEO들이 여성 CEO나 아니면은 고위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반페미니스트를 외쳐야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게 이분들도 느껴요. 이 남성의 그런 우월적인 그런 문화가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올라오기까지 남성들이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있음은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성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남성들과의 경쟁 구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끼리의 그런 경쟁 구도가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이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거기서 마크시스트들이 또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이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마크시스트 계열이라고 해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남성 우월적 마크시스트들을 또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마크시스트들은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고, 야, 너희들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이 남성 중심적인 그런 계급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형성돼 있어? 너희들 뭐 그렇다면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네, 마지막 요 3번 읽고 우리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네. 여성가족부 성인지 역량 강화 정책 주력하다.
성인지 감수성 컨트롤 타워는 여성가족부다. 이하 여가부. 여가부는 진선미 장관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 들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집중하였다. 또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교육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였다. 여가부는 우선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내용이다. 자, 그런데 이 전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도 교회 집사로 알고 계세요? 아유, 네. 네, 명땡.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 네,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지식만 쌓여 있는 거네. 하나님을 못 만났죠. 아유, 답답해라. 아유, 답답해. 잠깐만, 이거 꽤 기네요. 저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자, 그냥 우리 이것만 읽어봅시다. 32페이지만 읽고 잠깐 쉴게요. 네.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일반 공무원들이 흥미롭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속에서 성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젠더 토크 콘서트, 이야기 공연을 마련했다. 이 공연은 여성가족부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의 하나다. 국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로 정책의 기획 및 집행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 문학, 미술, 음악으로 출연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 역할과 고정관념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성인지 통계, 여성 관련 통계 및 지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부터 성인지 통계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예컨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성인지 통계 핵심 의의는 여성 관련 사회 통계,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여성의 지위 상태를 평가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권익과 권한 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인지 통계 항목은 주말, 휴일, 여가 활용 방법, 여성 취업에 관한 남녀 태도, 구직 단념자, 고학력 여성 경력 단절 규모 등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자료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 박스까지만 읽을게요.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 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 문제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 통계의 원자료를 여성 관련 주요 변수별, 성, 교육 정도, 혼인 상태 등으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 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여성부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부. 여성가족부의 가족 떼버려야 됩니다, 사실. 네. 네, 여성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가정교육부 해야 돼.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요. 스트리밍은 끊지 않겠습니다.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정부를 해야 계속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되고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